이제 해양 플랜트가 약간의 문제를 일으킬 때 이게 이제 그 해양 플랜트의 계약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요걸 좀 어떻게 좀 수정을 하면은 우리가 더 흑자로 빨리 돌아서겠다 하는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성균관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제가 이제 심사위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아주 좋은 발표가 기대됩니다. 박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학회나 이런 데서 인사드린 분들도 이제 몇 분 계시는데 새로운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법무院정률에서 권도중 변호사로서 이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대우조선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좀 특이하게도 그 해양 그 플랜트 PM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PM도 했기 때문에 좀 그게 계기가 돼서 당시 이제 상법을 전공하면서 이 정확하게는 이제 국제거래법적인 그런 관점인데 해양 구조물 건조 계약을 좀 연구를 해보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이쪽으로 썼고요. 아까 들으신 것처럼 김희정 교수님도 심사위원 중에 한 분으로서 지도를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허윤 박사님이 워낙 이렇게 또 꼼꼼하고 양질의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처음 이게 강의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해운 업계에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해양 구조물의 조선업 쪽에 이렇게 관련된 분은 많지 않다. 그래서 난이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개관을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좀 제가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강의의 질이나 퀄리티를 보고서 이렇게 들 수 있게 연구소 같이 그냥 대우경제연구소에 계신 분이 발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해운업계에 주로 종사하셨던 분들로 종사하시고 계시거나 종사하셨던 분을 알고 있고 일부 뭐 여기 신원수 부사장님이나 권우익 사장님이나 뭐 허윤 박사님 같은 이런 대우전 선배님들도 계시고 다른 조선소 선배님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수준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수준에서 그 건조 계약 해양 구조물의 건조 계약을 중심으로 이제 하되 해양 플랜트 구조물의 뭔지에 대해서 이제 생소한 분들도 워낙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개관을 하고 건조 계약에서 약간 특이한 점들이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쭉 푸는 수준에서 하겠습니다. 이 건조 계약 네. 박사님 여기 슬라이드 쇼 해가지고요. 처음부터 하면은 여기 화면이 커질 겁니다. 좀 화면을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좋네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뭐 이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같이 이제 개관하는 의미에서 이제 하겠고요. 끝난 다음에 같이 허윤 박사님하고 질문 주시는 것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목차를 보시면 이제 해양 구조물 특별, 뭐 그다음에 선박 건조공사, 해양설비공사, 육상플랜트공사 이런 거의 구별, 차이점, 그다음에 해양 구조물 건조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고요. 그다음에 건조 계약을 특정 중심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논의점들이 있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좀 보고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그 해양 구조물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 깊이나 아니면 건조 방식에 따르나 아니면 무엇을 생산하기 위한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구분은 달라지는데 일단은 저는 요거를 그냥 몇 가지만 샘플로 해서 이제 많이 흔히 우리가 제작했던 거, 그다음에 많이 뭐 시장에서 썼던 거 이런 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갑판 상식식 구조물 제거 플랫폼이라고 제거 리그라고 하는데 플랫폼이나 리그나 뭐 이런 것들은 조선업계에서 이 해양업계에서 이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해양 구조물이라는 단어를 써서 저는 이 개념 정의를 하는데 뭐 시중에서는 해양 플랜트라고 쓰기도 하고요. 해양 시설이라는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용어의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이 건조
그 선박 건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업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으로도 개념 정의도 많이 돼 있고 교과서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해양 플랜트 쪽에 관련해서는 텍스트북이 제대로 전 세계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마다 아니면 쓰는 회사마다 아니면 그 나라에 따라서 이제 표현들이 다 달라집니다. 해양 구조물, 해양 플랜트, 해양 시설, 뭐 여러 가지 해양 설비, 여러 가지 용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해양 구조물이라는 단어를 선호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잭업 플랫폼, 잭업 리그 이런 개념을 쓰는데 말 그대로 잭업이면 이제 이거를 올리는 거거든요. 여기 있던 이게 이제 그 설비, 그 석유를 시추하는 그런 설비들인데 여기 말뚝 있는 것처럼 이거 수면의 높이에 따라서 이거를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갑판 자체를. 그래서 갑판 상측 구조물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잭킷 구조물이라 그래서 잭업 타입이라고 이제 이거 리그인데 이거는 밑에 이제 파일이 땅에 박혀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이건 많이 보셨을 건데 반잠수식 시추선, 네, 세마이 뭐 서브머서블 플랫폼이라고 하기도 하고 리그라고 하고 뭐 세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셨을 건데 이 밑에 4개의 기둥이 있는 폰톤 이 부분에 물을 태워서 높이를 조정하는 형태로 되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은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갑판 상승식이나 이런 데킥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에서 한 300m 정도 되는 낮은 천해지 같은 데서 이거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일을 깊이 박아야 되고 예, 하기 때문에 이 물의 수심에 따라서 이거를 뭐 이렇게 무한대로 이제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얕은 연안에서 석유를 시추할 때 쓰는 것들이고요. 근데 반잠수식 이런 거는 수심 한 500m 정도 되는 선까지 이게 가능합니다. 물에 띄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고. 그리고 드레이십은 이제 연근해에서 이런 것들 갑판선 잭업이나 아니면 자켓 타입이나 아니면 세마이 리그 같은 형태로 많이 석유를 시추하다 보니까 연근해에서는 시추 자원이 고갈이 많이 됐습니다. 좀 더 깊은 바다로 가려다 보니까 이 드리십 같은 게 등장하는데 드리십은 한 수심 1000m 정도 이상 되는 그런 깊은 바다에서 하기 위해서 선박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 이게 중앙에 이제 이게 그 다이내믹 포지션 같은 기능을 통해서 고정시킨 상태에서 밑에 내려가지고 시추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FPSO라고 해서 뭐 부의식 생산 저장 하역 설비, 그래서 물에 떠 있는 상태에서 석유를 생산도 하고 저장도 하고 그다음에 하역도 하는 그런 공장 같은 개념입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성과가 굉장히 높은 거라서요. 대우조선도 많이 하고 한국 조선들이 이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 그다음에 FLNG라는 개념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어,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처리하고 액화하고 저장하고 출하하는 부의식 액화 천연가스 설비입니다. 이거는 그 육상에서의 설비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소규모 해양 가스전 개발이 유리하고요. 이건 뒤에서 이제 그림을 보시겠지만 제일 큰 것이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프릴리드 FLNG가 최대 규모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거는 그 디멘션을 보시면 길이는 488m, 폭은 74m.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부식 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거고요. 이 FLNG는 그 DSME가 최초로 이제 그거를 페트로나스로부터 수주해서 이런 그림으로 이제 DSME가 첫 번째 건조했고 아까 좀 전에 본 것처럼 프릴루드 요거는 삼성중공업에서 제일 큰 사이즈로 이제 건조를 했습니다. 지금 FLNG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는 한국이고요. 가장 많이 공사한 데는 삼성중공업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FLNG 유닛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액화된 천연가스를 여기 LNG 선에 내려서 이동시키는 그런 하역 설비까지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해양 설비 중에서 이 드레이십이나 FLNG 같은 경우 이렇게 봤을 때 시추하는 그런
밑에 서브시 심해에서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이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지 예를 되는 그림인데요. 이 밑에 있는 이런 설비들이 굉장히 고가인데 아직 한국에서는 이 정도 기술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조선소들은 대부분 이 물에 떠 있는 이 플로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할 수 있고, 이 밑에 서브치 장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유럽의 메이커나 미국의 하이엔드 제품으로서 이런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 한국의 조선소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FSRU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이제 허 박사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있었는데, 이거는 FSRU라고 해서 그 리가시피케이션 유닛이라고 해서 이 액화된 거를 운반해서 다시 기화하는 장치입니다. 이제 요거는 일단 그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LNG 터미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LNG 선에서 가져오면 육상에 있는 LNG 터미널에서 이 액화된 거를 기화시킨 다음에 그 터미널에서 그 수요처 가정이나 공장이나 LNG 가스를 수요하는 대로 기화 상태로 돼서 이제 거기서 내보내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FSRU라 그래서 플로팅 상태에서 이제 그런 설비들을 아예 싣고서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만든 게 FSRU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보통은 LNG 터미널, 그 화물 터미널을 짓는데 4에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요거는 제작하는데 한 2에서 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LNG 터미널처럼 큰 면적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시간 내에 할 수 있고, 그런 카펙스라고 하죠. 이제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적게 소요됩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선박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 오펙스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오버홀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가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이제 연료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았던 거고요. 그 FSRU는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특히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FSRU에서 여기서 가져온 거를 FSRU로 만드는 그런 그림이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좀 전에 본 것처럼 해양 구조물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선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 선박 건조 계약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선박 건조와 해양 구조물 공사 건조 계약과 플랜트 공사의 그런 큰 차이점을 대별 먼저 해보면요. 간단한 얘기지만 건조자의 작업장에서의 공사 수행 및 합의된 장소에서 인도, 이제 요거는 이제 조선소에서 짓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현장에서 짓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육상 플랜트 공사와 좀 다르다. 그 어쨌든 이게 주는 게 차이가 되게 큰데, 선박 건조 및 해양 구조물 공사는 결국은 조선소 작업장에서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도를 세일 어웨이라고 하기도 하고 딜리버리 하기도 하는데, 이제 요거는 합의된 장소라고 표현한 게 항상 조선소의 그 키에서 이게 인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해양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인스톨레이션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그 아까 보신 것 같이 그 밑에 서브시 장비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추운전까지 하는 형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EPC, IC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이 합의된 장소가 조선소 야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설치해는 그 시험 가동하고 있고 실제 나중에 설치돼서 석유를 시찰 그런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당연히 그렇지만 육상 플랜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동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설치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인도하는 경우가 많고요. 너무 큰 경우에는 이제 이걸 부분으로 모듈로 쪼개서 이동시켜서 현장에서 이제 조립해서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야드에서 작업하느냐 아니면 설치 현장에서 작업하느냐 이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 선박 건조 계약은 선박의 종류에 따라 규격화된 상품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이미 그 선형의 종류라든지 선종의 목적이라든지 뭐 사이즈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상품처럼 이제 찍어내는 형태가 이제 상당히 많은데 해양 구조물 계약은 프로젝트 특유의 설계 및 사양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비정형의 플랜트 공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 해양 구조물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또는 이게 설치되는 곳이 어떤 뭐 해양의 기후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밑에 해저의 그 토질이나 그 뭐 안반의 기분 딱딱하냐 날씨가 어떠냐 이런 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뭐 선박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에 만들었던 저기 그 러시아 프로젝트 그 국계를 가로지르려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양의 그런 선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스 쉐빙을 하면서 하는 그런 요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스펙에 따라서 지면 되는 건데 해양 구조물 건조 계약은 이게 열대 쪽에서 이거를 작업을 할 거냐 아니면 북해 같은 하시 컨디션에서 할 거냐 이런 상태에 따라서는 이 사양이나 이런 스펙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비정형의 플랜트 공사와 유사하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사점은 잠수식 치투선, 세마이 리그 같이 인도 장소가 건조자의 야드라면 선박 건조 계약의 수정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고 부유식 생산 설비와 같이 FPSO 같은 거죠. 같이 생산 현장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플랜트 공사의 수정된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 비슷한 점이 있고요. 선박 건조 시장이 바이어 주도 시장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건조자에게 불리한 해양 구조물 계약의 오너러스한 조항들, 스테빈 라이트 같은 그런 부담스러운 조항들이 선박 건조 계약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근래 들어서 갈수록 이 건조자한테 불리한 그런 조항들이 계속 해양 설비 계약이든 선박 건조 계약이든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조선소에 점점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러프하게 적었는데 뭐 해양 구조물 건조 시장 이거를 그냥 제가 뭐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재주는 없고요. 간단하게 큰 틀에서 이해만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해양 구조물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해양 구조물은 유럽에서 이제 뭐 석유 시출하는 과정에서 먼저 이제 이게 됐고요. 유럽, 미국 뭐 이렇게 오다가 이제 여기는 일본보다는 한국이 먼저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와 한국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상당히 해양 구조물 위에 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톱사이드나 그 선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2010년, 11년, 12년 이때 그 조선소가 해양 플랜트를 수주를 엄청나게 많이 할 때 결국 이런 제조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 오일 메이저나 아니면 NOC들이 한국에 발주를 많이 했던 거고요. 기술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브시 설비에 대한 부분은 기술 역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전히 유럽이나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해양 구조물의 종류를 이렇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설명 그림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나왔던 것처럼 이 해양 구조물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그 가스나 석유를 시추하기 위한 설비로 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발이 쉬운 얕은 바다, 대륙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시추를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잭업이나 아니면 셀프 엘리베이션 시스템에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얕은 바다에서 이제 시추를 하고 시작하다가 점점 이제 개발 자원이 고갈되면서
깊은 바다 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드릴십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FPSO 이런 개념이 또 출현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극지방, 북극지방이 이제 많이 풀리면서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뭐 선박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시추 기능까지 추가되는 그런 형태로 돼서 점점 쉬운 개발 단계에서 어려운 개발 단계로 가면서 기능이 단순하고 소형이고 저사용이었던 건데 다기능화되고 대형이 되고 그다음에 고사양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하시 컨디션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변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점점 기술력이 요구되는 형태로 어, 그,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달투터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NOC 이제 각 나라의 석유공사들과 오일 메이저들, 뭐 BP나 뭐 그 쉐보론 뭐 이런 것 그, 그런 스타트오일이나 이런 오일 메이저들 이런 쪽에 이제 발주처가 됩니다. 근데 이런 발주처들은 이 이따가 보시겠지만 건조 해양 구조물 건조 계약은 원래는 그 건설공사에서 턴키 공사하는데 실버북이라고 있습니다. 피딕에 있는 피딕 실버북에 있는 턴키 컨디션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가져다 쓰는데 이 NOC 또는 오일 메이저별로 자기만의 고유한 그런 편집과 이제 새로운 조항을 넣어가지고 자기만의 폼들이 다 있습니다. 계약서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지만 특이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요 해양 계약서는 선박 건조 계약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단순할수록 굉장히 조선사한테는 불리한 경우가 많아서 권리를 청구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건조 계약에 대한 경험도 많아야 되고 그 각각의 그런 조항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있고 어떤 리스크를 감내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고 현실적인 이해도 많이 필요한 상태가 그런 필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건조 계약의 유형을 간단히 보시면요. 뭐 AFC 또는 DBB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DBB는 건설 쪽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비드 빌드 그래서 디자인을 놓고 거기에 따라 입찰을 하고 거기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뭐 조선업 쪽에서는 AFC라고 하기도 하고요. Approval for Construction 그러니까 어떤 설계도를 놓고 그를 짓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거의. 그리고 조선 여기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이 DB 디자인 빌드 이거는 일종의 턴키에 다른 비슷한 턴키를 포함하는 그런 형태의 발주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선소에서는 EPC IC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소에서는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 인스톨레이션, 커미니셔닝 그래서 EPC IC까지를 이제 턴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턴키는 키를 돌렸을 때 시운전까지 끝나서 바로 쓸 수 있는 상태. 그를 키만 돌리면 된다. 처음부터 너희들이 다 해줘라는 거라서 턴키라고 하는데 그래서 EPC, IC 시운전까지 포함돼야지 이제 턴키 공사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EPC라고 많이 건설해서 EPC 공사 하는데 EPC는 정확한 의미에서는 엔지니어링과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까지입니다. 조선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지에서 이거를 패브리케이션까지 다 해야 되는 통합해서 패브리케이션 해야 되는 그 영무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현지에서 인스톨레이션 하고 이제 커미니셔닝까지 하는 걸 포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이제 턴키 공사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 계약의 유형을 보면 피딕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컨설팅 엔지니어링 연맹에서 하고 있는 피딕에서 옐로북, 실버북 이런 것들을 이제 발간을 하는데 이제 턴키 공사는 이제 실버북의 영역이고요.
그거를 계속 수정해 가면서 모디파이 하면서 이제 그런 계약서를 채택을 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영국의 건설업계 갖고 있는 폼은 JCT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ICE도 있는데 이건 영국에서 하고 있는데 별로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르웨이 쪽에 상당히 석유 시추 부분에서는 강국이고요. 그래서 노르웨이 산업부 석유공사 이제가 갖고 있는 NPK07 이 버전도 노르웨이 공사에서는 항상 이 버전을 거의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오일 메이저 폼들이 각각의 가격이 있고요. BP, 쉐브론, 엑슨모빌, 토탈, 스타트오일 같은 이런 오일 메이저 폼들이 각각 자기 독창적인 그 색깔을 가지고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협상을 하긴 하는데 이제 계약서 협상을 할 때 이제 결국은 이런 발주처가 갑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각각이 갖고 있는 그 폼의 그런 특이한 조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기네들 그 정책이나 이런 거를 거의 잘 안 바꿔줍니다. 예, 잘 안 바꿔주고 그 각각의 그 독소 조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 그게 이제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 대응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보상이나 시간의 보상이나 금전적인 보상 이거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컴펜세이션 받을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준비하게 됩니다. 네, 이런 계약서 유형이 있고요. 이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의 그 마일스톤 페이먼트 방식하고 아주 비슷한데 그 건조대금의 지급 조건이 이게 훨씬 더 좀 세분화돼 있고 쪼개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플랜트의 규모도 그렇고 성격에 따라서 그 이제 발주처가 이제 제시하는 그런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뭐 많은 경우에는 뭐 15차, 20차까지도 쪼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조선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쪼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 불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뭐 3번, 4번, 5번 정도에 쪼개준다고 한다면 그런 이벤트 되는 것만 충족하고 거기에 따라서 페이퍼워크도 줄어들고 그거를 이벤트를 어치브했는지에 대한 그 뭐 에비던스 이런 것도 확보하기 좀 쉬워지는데 이거를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거기에 따른 해당하는 업무와 입증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걸 많이 페이먼트 마일스톤을 쪼개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오일 메이저나 아니면 NOC 같은 경우가 이제 요거를 발주하는 데서 이런 것들을 오일 메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은데 많은 경우는 글로벌 그런 파이낸스 은행으로부터 렌더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PF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PF 하는 조건하고 연결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선소 입장에서는 협상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 안에 이제 쪼개는 거야 발주처의 상황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F를 하는 그 렌더의 그런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게 쪼개질 것이지만 크게 보면 이제 컨트랙트 어워드가 됐을 때 이제 1차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퍼스트 섹션이 이제 블랙 어셈블 됐을 때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선도 마찬가지인데 킬레인 용고를 배치했을 때 주는 경우, 그다음에 론칭을 했을 때 진수했을 때 하는 경우, 그다음에 시트라이어 시운전이 끝났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딜리버리 할 때 잔금 정리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벤트를 짜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에비던스를 제시했을 때 그거는 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조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선수금, 환급 보증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 입찰을 할 때, 그 입찰을 거래할 때 이제 돈을 내고 하는 건데 입찰자가 입찰된 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뭐 일정 기간 내에 계약 이행 보증서를 제출 못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이 보증 조건에 따라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서 요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계약 이행 보증이라 그래서 이제 해외 건설 공사 같은 이런 걸 체결한 수출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발행하는 보증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주한 이후에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발주처가 이제 이 보증서에 따라서 그 손해를 이제 보전받게 되는 그런 보증서가 되는 거고요. 선수금 환급 보증은 그 수출자가 그러니까 선수금을 수령한 후에 수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수령한 선수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미래 이제 발주자가 선급금 형태로 이제 돈을 아까 말씀드린 페이먼트들을 주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기존에 먼저 지급했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보증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자 보수 보증은 이건 설치 공사가 끝나서 딜리버리 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 하자 보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그 부분을 이제 손실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보증서가 되고요. 이런 네 가지 정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따라오는 보증 제도입니다. 이거는 뭐 선박 건조계약도 마찬가지고. 근데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와 디자인, 드로잉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거를 엄밀하게 따지면 구분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이거를 설계 뭐 아니면 그 도면, 예, 그 다음에 뭐 그런 그 디자인 그런 용어들을 거의 혼용해서 계약에서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엔지니어라는 거는 뭐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겠지만 어떤 공학적인 그런 기술, 관리지 이런 거를 측면은 더 포괄적인 개념일 것 같고 디자인은 조금 더 쉐입이나 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한 것 같고요. 드로잉은 말 그대로 도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서에서는 상당히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조선소의 설계 역량 수준과 해양 스펙과 상선 스펙의 차이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뭐 제가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제가 대우조선에 있을 때 한 6, 7년 전쯤까지만 해도 국내 조선소에서 기본 설계, 이 해양 플랜트의 기본 설계, 피드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면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이제 피드까지 특정 어떤 그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는 피드까지 이미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 같고 현대중공업도 그런 것 같고요. 아마 우리 대우조선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역량이 도달하지 않았나. 그래서 6, 7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기술 역량이 축적되지 않았나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2012년, 13년, 14년 이때 해양 플랜트로 인한 손실이 어마무지 봤을 때 가장 우리가 어려웠던 부분이 이 해양 스펙과 상선 스펙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이제 이 해양 스펙이 훨씬 더 까다롭고 이제 상선에서 이제 요구하는 스펙과 보다 훨씬 더 고타원적이고 고비용의 스펙을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원가를 책정하거나 아니면 그 기술 드로잉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수, 공수를 많이 소모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시 그 해양공사를 통해서 큰 손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설계 역량 자체가 꽤 많이 그때보다는 올라왔기 때문에 해양 스펙에 대한 이해도 많이 좋아졌고 거기에 따른 설계 역량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리스크는 더 많이 관리가 되지 않고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계 종류는 여기 크게 이제 뭐 용어들은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가장 통칭으로 쓰는 게 이 네 가지 정도의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 베이직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피드는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링 앤 디자인. 그래서 요거 피드 설계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연결하는 정도의 그런 개념인데 상세 설계는
뭐 요거를 좀 말 그대로 좀 더 상세한 설계가 되고, 생산 설계는 공장에 있는 어떤 설비, 기계, 제작 도구 이런 거를 봤을 때 요 상세 설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했고 제작을 위해서 구현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설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최종 단계의 설계고요. 이거는 현장의 설비나 작업자들의 뭐 그런 뭐 이해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생산 설계가 저해되는 거고, 요 상세 설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외주를 줘서 할 수 있고 막 그러지만, 생산 설계는 이 건조를 하고 있는 조선소의 그런 설비나 아니면 기술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내부 회사나 아니면 협력사, 긴밀한 협력사만이 할 수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피드나 기본 설계 역량이 예전에 해양 플랜트 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외국의 그 설계 회사들, 예, 그런 쪽과 같이 우리가 외주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쪽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플랜트 공사를 같이 수주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이행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근래에 들어서는 이 국내 이제 대형 조선소들도 피드를 할 수 있고 기본 설계까지 이제 수행하는 그런 실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고부가 가치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많이 기술 능력을 특화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OFE, BFE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국내 용어로는 사급, 도급, 자재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용어는 조금씩 그 계약사마다 달리 쓰이는데, 이제 결국 공급품이 있고 조선소 공급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 공급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기 조달의 리스크가 당시로서는 이제 조선이 그때 그 해양 플랜트 붐이 일었을 때 적기 조달의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에 들어가는 주요 뭐 엔진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설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다 외국에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사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자재를 납품받는 게 우리 그 조선소에서 짓는 건조 공정의 일정에 정확하게 부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달과 구매를 한 다음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적기에 조달할 거냐, 이게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로 작용했는데, 조달을 할 때 이 리스크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는 상황이 되면 그 자체가 또 우리 책임에서 상당히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성능이 있어서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은 선주가 차라리 공급해라라고 건조 계약을 할 때 그 아이템을 분류를 해서 선주가 공급하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선주 공급품, 네, 그렇고요. 조선소 공급품들은 그 이외에 나머지 그 사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재들이 다 되게 되는데, 이제 선주 공급품도 마찬가지고 조선소 공급품도 마찬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거는 그 클래스 인증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 해양 설비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의 KR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유럽에 그런 경험이 많은 해양 플랜트의 경험이 많은 그런 클래스 인증을 더 선호하는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공급품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그 뭐 경남 쪽에 있는 조선 비자재 이제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다 선주로부터의 인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리퀄리피케이션 그 프로세스를 밟아서 선주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그 설비나 제조된 품질 검사를 해서 충분히 자기네 해양 설비에 여기에 기자재 업체의 제품을 공품을 받아서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인증을 해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클래스 상급 인증도 당연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필드 중에 그때 당시에 되게 중요했던 것이 이제 필드 엔지니어하고 레프레젠테티브 엔지니어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그 용어는 이제 필드 엔지니어 쓰기도 레프레젠테티브 엔지니어라고 쓰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조선소의 공급품이든 선주 공급품이든 그 해양 설비에 들어가는 중요 기자재가 굉장히 고가거든요. 이제 그것도 그렇고 기술력으로 상당히
높은 차원의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배에 설치를 하거나 설치하는 과정에서 애로점 아니면 설치를 한 이후에 유지 보수를 위해서 결국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퀄리티 그 기계 설치 그 상태를 잘 보존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뭐 습도나 먼지나 아니면 일정 기간이 되면 소모품을 또 교체해 줘야 되는 그런 주기를 갖고 있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기술자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각각의 메이커들이 인증한 그런 엔지니어들을 직접 공급을 받아서 그 메인테너ンス도 해야 되고 설치도 해야 되고 네,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숫자가 굉장히 적고 워낙 비싼 그런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또 적시에 투입을 해서 그 공사 공정에 악영을 미치지 않는 밀리지 않게 관리하는 것들이 또 상당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결국은 해양 플랜트를 할 때 그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수주를 한 이후에 생산을 할 때 결국은 원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라는 부분은 이제 제조업체 모든 제조업체의 큰 숙제 같은 걸 것인데 여기에서 그 기본적으로 이 턴키 공사, EPC 공사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그 계약 금액, 성과나 이런 공사 금액을 고정값으로 줍니다. 고정을 하되 이거를 실제 짓는 과정에서 어떤 베리에이션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거를 어저스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두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베리에이션, 이제 체인지 오더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원래 사양과 이렇게 주어졌었는데 그거를 변경해서 공사 범위가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예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이제 대부분 프로토타입도 많고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서 이게 좀 다 요구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 필수불가결하게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설계와 생산의 병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보신 것 같이 거기서 기본 설계하고 피드하고 그다음에 상세 설계하고 생산 설계를 하게 되면 이것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검증을 하고 다 진행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오류를 수정하면서 피드의 상세 설계를 하게 되면 피드에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이걸 다시 수정하고 이걸 상세 설계에 다시 반영하고 거꾸로 이 과정이 계속 주고받으면서 완성이 됐을 때 생산을 시작하게 된다면 가장 어떻게 보면 오차를 줄이고 오작을 줄이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시간을 많이 까먹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서 생산 설계까지가 아니고 거의 상세 설계 정도가 되면 그다음에 생산이 거의 진행을 같이 하면서 이제 설계들을 잘못된 거를 고치면서 현장에서 생산 설계 반영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납기를 못 맞추게 되고 뒤에서 보시다시피 손해배상 예정 조항에 따라서 이제 금액의 페널티를 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걸 다시 뜯고서 재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수와 시수가 많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 변경은 불가피하다라는 거고 프로토타입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편해지에서 침해지, 그다음에 극지방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의 그런 아니면 새로운 사양을 갖춘 그런 주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사 변경은 또 불가피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턴키 계약 구조가 일반화됐다. 이게를 저희가 그 조선소에서 건조한 시수에 따라서 인건비를 곱해서 청구하는 형태가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계약금을 어느 정도 확정한 상태에서 이걸 진행하기 때문에 그 공사 변경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공사 변경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있던 사양을 고정값으로 두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 플렉시빌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면서 공사 변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 그런 공사 변경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게 조선소에서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이제 입찰을 할 때 이미 원가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마진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그래서 이 정도 공사 입찰가를 써냈을 때 수주했을 경우에는 몇 프로 정도의 이게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시작하는 건데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거를 잘 관리해서 그대로 실현하는 것도 굉장히 큰 성공이지만 그 중간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 공사 변경 이거에 따른 보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상당히 선박 건조도 마찬가지지만 해양 플랜트, 해양 구조물 건조 공사에서 중요한 수익 창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COR 그래서 Change Order Request, 또 Variation Order Request 이런 표현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선주 또는 건조자가 공사 변경을 요청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공사 변경을 그러니까 니네 사양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건 설계에 이런 오류가 있었어.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완성도를 위해서 너는 이 공사 변경이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불필요해서 이 공사에서 아예 빼는 게 맞아. 이제 이런 변경을 지적하게 되고 이걸 협의를 통해서 이제 선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변경하는 거 확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공사 변경을 요청할 때 이미 견적을 첨부해야 됩니다. 예, 발주자한테 공사 변경 요청하면서 그래서 이 공사 변경했을 때 시간은 얼마가 더 걸리고 비용은 얼마가 더 걸립니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양식에 맞춰가지고 변경 요청을 하게 되고 그 계약서에서 그런 변경 요청에 대한 필수 조건과 그의 시간 언제까지 이거를 변경 요청해야 된다 그런 사항들을 정하게 되고 그 선주는 그거를 검토를 얼마 동안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게 그러면 변경은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공사 개시를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긴 한데 요 부분의 관행을 어떻게 보면 하다 보니까 이 선주 측에서 발주자 측에서 상당히 요 VO나 아니면 태운제도 확정을 시키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시간을 까먹는 경우가 많고 또 조선소 측에서는 이런 시간과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서로 대드락 상태에서 답보 상태에서 확정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는 이 사이트 인스트럭션이라는 그 새로운 또 툴이 들어왔어요. 이는 발주자의 어떻게 보면 긴급 작업 지시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약간 도선수 입장에서는 독소조항 성격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발주자, 선주의 건조자에 대한 일방적인 작업 지시 권한이고요. 이런 것들은 건조자가 사전 견적에 대한 승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테인조드 베리에이션 오더 같은 경우는 공사 변경을 요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확정된 다음에야 공사를 개시할 수 있었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의 승인, 확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차이점이고요. 건조자의 사전 작업 수행 후 정산을 방지. 일단은 다 해. 비용은 나중에 청구하자. 나중에 받아줄게. 우리 검토를 할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조선수 입장에서는 많이 힘든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다 수행해서 나중에 청구를 하게 되면 발주자는 그거 하나하나에 다 트집을 잡거든요. 이게 왜 시간상으로 이만큼 소요된 거지? 아니면 이게 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와? 그 부분을 잘게 쪼개가지고 반발을 하게 되면 이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건 조선소의 관행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그 조선 플랜트 해양 플랜트 공사 화랑기 때는 데일리 워크시트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사무직들도 그렇고 생산적인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추산했을 때 이게 2명이 뭐 3일 동안 이걸 작업을 해야 된다는 분량이다 라고 견적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에비던스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주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선박 건조 계약을 할 때는 뭐 그거를 뭐 약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너스 개념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변경에 따른 그런 노력과 노하우 그런 비용이 결국은 자기네 선박에 녹아들었다. 그 부분을 인정을 해서 다만 청구하는 부분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가지고 인정해주는 부여할 그 체인지오더 합의를 해주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갈수록 이 그 오일 메이저들이나 아니면 NOC에서는 공사가 대형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F를 하고 있는 랜더들의 은행들의 개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 예산 버짓을 많이 못 가져오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까다롭게 이 부분을 심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일리 워크시트나 뭐 이런 비용 견적 이런 것들이 가장 최선이고 합리적이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에비던스를 별도로 요구하는 형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이 SI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도의 그 정가처럼 이렇게 막 휘두르는 경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쟁이 되는데 요거를 가지고 그 대부분의 건조 계약에 있는 아비트레이션 레졸루션 방식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를 그 뭐 중재센터에 제소를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재 같은 경우에는 런던 중재나 싱가포르 중재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 SI를 따른 비용이 굉장히 큰 거라고 한다면 발주처의 불협화음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거를 어 그 그 파일링을 하는 것까지 감수하겠지만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까지 이거를 다 뭐 일일이 파일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거는 계속 못 받은 상태에서 두고 있다가 나중에 딜리버리나 세일어웨이 할 시점에 일괄적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SI라는 사이트 인스트럭션이라는 요 권한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조선소로서는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예. 발주자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그 요건이 그렇습니다. 발주자가 판단했을 때 긴급한 작업 필요가 있을 때는 사이트 인스트럭션을 발행하면 건조자는 보유할. 그러니까 요거는 공사 변경 리퀘스트를 제출하는 게 없이 즉시 무조건 해당 작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냐? 응? 조선소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조항인데 굳이 뭐 이런 걸 그러면 마음대로 얘네가 그만 다 할 수 있는 거냐? 그 한계에 따면 어디냐? 요거를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 영국의 그 판례를 보면 계약 체결 당시에 당사자들이 그런 유형의 공사 변경 지시가 있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예상할 수 있었던 거냐, 기대할 수 있었던 범위의 그런 사이트 인스트럭션이냐, 그 범위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허용이 된다. 하지만 이건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형태의 공사 변경 작업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허용 범위를 넘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또 판례를 보면 당해 계약을 다른 계약으로 변형시키거나 그 본질과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고 당해 계약은 좌절되지도 않았으므로 베리에이션 조항에 따라 시간과 비용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동일성 이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는 기대 가능성,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었는지 범위를 가지고 SI가 허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했는데 이 밑에 맥 알파인의 판례에서는 여기서는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았느냐, 네, 이 관점에서 이제 심사를 했고요. 그래서 해석컨대 발주자는 건조계약서의 베리에이션 조항을 통해서 당해 프로젝트의 성질, 규모 및 가치 또는 합의의 배경을 근원적으로 변경시킬 수 없다. 이런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SI가 허용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상당히 말 그대로 이렇게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딱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이 범위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 공사 변경에 따른 건조자의 권리 이렇게 제가 헤딩을 하긴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인지 오더나 VO 이걸 통해서 공사 변경했을 때 그러면 건조자는 어떤 베너핏을 얻게 되느냐의 관점입니다. 처음에 이제 비용과 시간을 이제 견적에 반영을 해서 발주자한테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해 컨펌을 받고 공사 변경을 이제 확정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공사 대금이 증액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공사 변경은 이거 디스코핑보다는 이제 스코프를 더 추가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예. 그리고 디스코핑을 뭐 아예 안 한 거를 한 거지만 작업한 걸 다시 빼는 부분도 공사 변경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 도급 계약 EPC이더라도 공사 비용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래서 즉시 지급 조건 또는 인도시 지급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공사 대금을 확정했을 때 체인지 오더나 베리에이션 오더를 선주와 발주자가 오케이 해서 쌍방간에 확정이 됐을 때 그거에 따른 대금 지급, 공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언제 지급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서. 하지만 이것도 가급적이면 즉시 지급하거나 뭐 아니면 선주의 의도에 따라서 인도 시점에 한꺼번에 일괄 정산하는 그런 조건이 부과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조선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즉시 지급받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공사 기간의 연장입니다. EOT라고 하는데 Extension of Time. 그래서 EOT라고 하는데 이 공사 그 해당하는 공사 변경 작업이 이 공사 변경으로 인해서 원래 스케줄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에 시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을 증빙해서 발주자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요거는 그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이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석유 시추나 가스 시추를 목적으로 발주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납기의 딜리버리 타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장에서 생산 스케줄하고 석유나 가스의 생산 스케줄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석유나 가스를 하루에 채취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손실은 발주처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납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연되는 그 기간에 연동을 해서 일정한 금액을 페널티 성격으로 손해배상 예정이지만 그거를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LD라고 부르고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 공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거는 이 공사 변경을 해서 야, 이건 불가피하게 원래 스케줄에 없던 부분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어. 그래서 요 해당되는 소요 기간만큼은 납기에서 빼줘.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조선소가 손해배상의 예정, LD를 그 해당하는 기간만큼 면제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공사 비용을 증액 청구하는 것과 공사기간 연장하는 것 두 가지는 공사 변경에 따라서 조선소가 항상 챙겨야 되는 그런 권리가 되고요. 공사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공사기간 연장된다는 거를 증빙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일리 워크시트를 작성해서 이게 왜 연장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제 그 작업이 이만큼 더 추가되는지 그다음에 프리마베라 6 같은 이런 툴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각의 주요한 공사의 절점 이벤트들 이것들과 이 해당하는 공사 변경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상으로 이런 것들까지 요구돼서 이제 선주가 봤을 때 이해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 승인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포스머저 클레임, 요 해당하는 기간에 혹시 파업이나 태풍이나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더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도 추가로 또 입증을 해서 공사 기간이 연장해달라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요거에 따라서 그 납기를 덕지에 못 맞추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손해배상 예정 조항, 리퀴드 데미지 LD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LD는 꼭 그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있는데 보시면요, LD는 납기를 지체한 경우에 발주자가 건주자에게 부과하는 지체상금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요거를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개념하고 그 위약벌이라는 개념하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 그걸 다 위약금이라고 하는데, 그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말고 요거는 그냥 요거를 정해진 걸로 그냥 손해를 다 가름하는 걸로 협의하자라는 게 손해배상 예정이 되는 거고, 위약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벌이기 때문에 페널티 성격이 있습니다. 이건 네가 어겼기 때문에 요거는 네가 이만큼을 배상을 해야 돼. 넌 벌금이야 요거는. 그리고 손해는 별도로 따로 돼. 이제 이게 그 성격이 좀 달라지는 건데요. 한국에서는 두 가지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둘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영미법에서는 페널티는 그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페널티를 부과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페널티라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LD를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 이걸 페널티라는 성격으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LD 조항은 무효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 LD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납기를 지체한 경우에 한정해서만 개념 정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 딜리버리 L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LD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해당하는 플랜트가 해양 구조물이 요구하는 성능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리프팅 그 로드가 그게 원래보다 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생산을 시추할 수 있는 양 자체가 배럴이 그 일일 생산량 못 맞추는 경우라든지, 그런 퍼포먼스에 약간 미달했을 경우에 거기에 리니어하게 일정한 LD 금액을 부과를 해서 그분에서 그 손해배상을 이제 예정해서 통고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딜리버리 LD와 퍼포먼스 LD 등이 있고요. 예전에는 주로 이제 딜리버리 측면에서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 이제 퍼포먼스 LD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LD가 지체 상금인데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주 공급품이나 아니면 뭐 조선소 공급품이라 할지라도 해외 주요 장비들 같은 게 컨저션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납기도 많이 됐었고, 설계 역량이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다시 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제 그 제작 공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납기를 지연하는 게 굉장히 많았고요. 일정 시간 납기가 지연되면 그 예를 들어서 뭐 통상 한 180일 정도 지연됐을 경우에 그 계약 해제 터미네이션 조항을 많이 둡니다만, 그런 경우까지 이제 터미네이션 안 하고 계속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터미네이션 여부는 이제 발주처의 그 어떻게 보면 그 판단이죠. 어떤 커머셜한 판단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내부 사정에 따른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커미션 안 한 상태에서 계속 납기가 지연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 LD 금액이 한도가 없이 쭉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통상 이제 LD를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최대 뭐 성과나 플랜트 공사될 경우에 1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캡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리미테이션 오브 데미지 조항을 꼭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LD가 됐든 아니면 손해배상이 됐든 어떤 이런 이 해양 플랜트를 짓는 과정에서 조선소가 발주처한테 물어줘야 되는 돈의 크기의 총합, 이거는 이만큼까지다라는 조항을 둘 수 있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했던 상황이고요. 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건조자들은 이 조항을 만들어서 꼭 넣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fit for purpose clause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shipbuilding 컨트랙트에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볼 건데요. 사실 이제 그 해양 플랜트 공사에는 fit for purpose 조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조선소 그 선박 건조 계약에서도 요즘엔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적합한 이런 것이죠. 예, 피포 퍼포스라는 거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영국의 세일 오브 구제 액트 1979에 따른 14조의 사망에 이런 임플라이드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공급되는 물품들은 그 목적에 합리적으로 다 적합하다라는 임플라이드된 그 텀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선박을 선박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를 질 때 특히 프로토타입이 됐던 시장 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형태의 그런 사양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기능을 추가할 때 그럴 때 피포 퍼포스 조항을 많이 넣습니다. 그러면 그 조항으로 요거를 시공하고 설비를 건조하는 조선소는 이미 업계에서 전문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자기네 발주처가 공지한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자재 공급과 기능을 갖고 있는 장비를 선택하고 납품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떠넘기는 거죠. 왜냐하면 발주처들도 그 사양에 대한 거나 아니면 기능에 대한 측면에서 그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한테 그런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으로서 피포 퍼포스 문구를 집어넣게 됩니다. 네, 좀 전에 본 것 같이 이게 영국법을 주로 중고법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르브 구제 액트에 있는 조항 이거를 차용해서 인용해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피포 퍼포스 조항은 기존 견해는 대상 물품이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에 적용되기 때문에 선박 건조 계약 대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기존의 견해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테스트가 좀 바뀌면서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테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해당 선박이 통상적인 용도를 위해 합리적으로 적합한 수준에 제공되고 있는가? 해당 선박이 통상 용도에 합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는가? 건조 계획에서 소가 섹션 14에 따른 클레임 명시로 배제되고는 배제가 소가 입건의 조건에서 허용되는가? 건조기의 사용 조건이 통상적인 사용을 예정에 충분한가? 이런 테스트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소가 섹션 55에 보면 임플라이드 텀을 배제하는 조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요 해석을 해보면 물품 매매 계약상 묵시적 조건에 따라 권리 의무 또는 책임 발생 후에 그것은 명시적인 합의 즉 양 당사자 간의 협상 또는 양 다수 부속하는 관리 등에 무효되거나 빙할 수 있다. 그래서 임플라이드 텀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는 또 보면 서로 모순되지 않은 명시 조건은 본배했던 명시 조건을 무효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건 반대하는 게 명확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배제할 수 있다라고 피포 퍼포스 조항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해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여기에 조선소에서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명시적으로 배제한다라는 거를 반영하는 것이 조선소는 상당히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협상력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위에 있다고 한다면 이걸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고 뭐 여러 비더들 중에 많이 양보해서 우리가 수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챌린지는 좀 어렵겠죠. 계약 해제 효과인데 이건 건조자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해제됐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 해제 납기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예정액 LD를 보상하면 될 것 같고요. 발주자가 계약 해제하고 개입권 스테빈 라이트를 행사할 경우에 선수금 반환 없이 발주자가 건조 중인 구조물을 인수한 후에 건조자의 비용으로 건조자의 야드 또는 제3자 야드에서 완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조항이 사실은 제가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이 독소 조항이었습니다. 이 스테빈 라이트가 요즘에 점점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뿐만 아니라 이게 그 해상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 밑에 이제 자켓 같은 걸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스테빈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은 그 건조자가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 지체되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발주자가 말 그대로 스텝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자체에. 그래서 건조자의 비용으로 그러니까 야드에서 공사 관리 감독을 발주자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중도 타절을 시키고 그 완성 중인 그 목적물, 건조 중인 그 목적물을 제3의 야드 다른 조선소에 가져가서 완공을 해서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경우면 훨씬 더 비싼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거를 이거를 어떻게 제3의 야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리를 해야 되고 트랜스포테이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긴급하게 또 조달을 하이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건조비용이 훨씬 더 비싸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더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제3리 야드에서 관광이 되면 그 비용은 조선소에서 계속 짓는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태미나이트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무서운 조항인데 이런 경우는 해양 플랜트 공사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그 건조물 공사에서도 계속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발주자의 기책 사유에 인한 부분은 발주자는 대부분의 이제 그 돈을 주는 의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OFE 조달하는 그 정도 책임밖에 없는데 건조자는 그런 경우에 건조 중인 해양 구조물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그걸 제3자한테 팔아버리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조 중인 해양 구조물을 발주자한테 넘기고 이 수행의 작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스텝인 라이트 조금 전에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건조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가 된 경우에 선급금을 반환 청구하는 대신에 이제 발주자가 선급금 증거를 반환 청구하는 대신에 본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주자가 건조 중에 해양 구조물을 넘겨받고 작업을 완성할 수 있는 권리. 예.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그 야드에서 공사를 관리 감독하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고 제3자한테 다시 넘겨서 공사를 완성을 하고 그 비용을 거꾸로 청구하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행사의 효과는 건조자는 설계 도면, 자재, 하청업체 목록 등을 발주자에게 제공해야 하고요. 출항 시 예인선의 준비, 필요 물품의 제공 등 적극적인 조력을 해야 하며 건조 중인 해양 구조물의 양수도객을 체결하여 인도해야 하고 건조자는 품질 보증에 대한 책임, 완공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이는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담보된다. 결국은 다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비용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많이 왔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일어웨이, 딜리버리 요거는 이제 어떤 형태에 따라서 많이 합니다. 이제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소 야드 내에서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경우를 딜리버리 표현 쓰고 세일어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EPC에서 IC까지 포함될 경우에 현장에서의 추가 작업이 예정됐을 경우에 세일어웨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용어를 뭐 혼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 조선소에 가져가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헐이 있고 톱사이드가 있는데 F피스 같은 경우에는 헐은 그 배 형상을 얘기하는 거고 톱사이드는 그 플랜트 위에 탑재되는 플랜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리 발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타 조선소로 가서 톱사이드면 톱사이드 이거를 위에 얹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 조선소의 현장뿐만 아니라 타 조선소에도 네,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 세일 어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딜리버리 컨디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세일 어웨이 컨디션인데 딜리버리 컨디션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결국은 이 그 모든 제작 계약이 마찬가지지만 이 선박 건조가 됐든 해양 플랜트 건조가 됐든 결국은 그 발주자가 요구하는 발주자가 그, 음, 그 입찰 안내서에 제시했던 그런 성능과 사양 그걸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계약의 스펙과 성능을 완전히 충족시켜서 보내야 되는 게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는 그런 요구사항인데 완전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요. 시간적인 쫓기는 것도 있고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일부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못한 불완전한 작업, 펀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미세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때 딜리버리 컨디션이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딜리버리 승인을 안 해준다. 양수도를 안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기 지연에 따른 책임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LD가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납기를 지체하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 미세한 하자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LD가 계속 또 발생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스펙과 성능을 완전히 충족해낸다고 평가를 받을 거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선급이 개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선급을 조선소가 하이어해가지고 조선소 비용과 책임으로 하이어해가지고 품질 인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긴 하지만 발주자가 직접 선급을 하이어하는 경우가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선급이 뭐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기술 그 전문가의 관점에서 품질 인증이나 이런 걸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은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큰 거에 따라서 의견이 살짝 이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재량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불안정한 조선소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딜리버리 컨디션을 미리 정하는 거는 상당히 계약서에 규정하는 건 어렵고요.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나중에 딜리버리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해양 이 구조물이 계약상 요구하는 그 안전과 아니면 주요한 성능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큰 본질적인 문제가 없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딜리버리 충족한 걸로 본다라는 정도의 합의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이에 미비한 점들은 다 펀치 사항 같은 거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 따른 펀치 리스트를 붙여가지고 딜리버리 양수도 규정서에 이제 같이 붙여서 그 부분은 그 조선소가 뭐 엔지니어를 태워가지고 그 옵쇼 항해 중에 그거를 수정한다거나 현장에서 수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발주처가 이 부분에서 목소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딜리버리 시점에 따랐을 때 그 자기네 그 커머셜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과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다고 한다면 굳이 이거를 빨리 가져가서 이제 현장에 투입할 필요보다는 오히려 이걸 더 꼼꼼하게 더 잘 짓는 필요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걸 무기한 홀드 시키는 것이 더 자기네가 커머셜하게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할 때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 딜리버리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와 운송비, 계절 변동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 계절 변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극지방 쪽에서 운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 현장이 그런 경우에는 얼음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겨울 북극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현장에 투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딜리버리 받는 것 자체가 발주주로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조선소에 별도의 대류비를 물지 않은 상황에서 요거를 이제 계속 보관케 하기 위해서 이 딜리버리 컨디션에 대해서 뭐 까다롭게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장수도 의정서를 작성하고 이 부분에서 최종 정산 아까 말씀드렸던 체인지 오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지막 마일스톤 페이먼트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고 백차지 부분도 한꺼번에 정산을 해서 돈 정리까지 여기서 딱 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이제 좀 대관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뭐 계약서에 그 해당하는 조항까지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기에는 좀
시간상으로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의 관심사도 아닐 수도 있어서 큰 틀에서 약간 특징적인 거 중심으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좀 두서없는 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뎁스가 낮은 감도 있는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저한테 질문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그 호 박사님께 질문하시면 저희가 나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궁금합니다. 네. 예, 예, 예.